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오늘 답안 작성 특강을 할 건데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길게는 안 하고 한 4, 5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동차생이신가요? 이번에? 그러면은 주관식 시험 경험이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기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은 일단은 저는 이종호 행정사고요. 그리고 쓰지 않을게요. 네, 11회 합격했습니다. 11회 합격을 했고 그리고 9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9등으로 합격을 하고 생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안 작성이 여러분 암기를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은 또 답안 작성만의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분들 중에 생동차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동차생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합격을 한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시험은 이제 민법이랑 절차랑 이제 실무가 1문이 전부 다 사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도했던 분들이 다 1번 문제가 점수가 다 높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 제 방법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점수가 높아서 약술이 이제 암기를 잘 해야지 잘 쓸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불이타가 나오거나 내가 암기를 좀 제대로 못한 게 나왔을 때는 잘 못 쓰게 되면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합격한 분들 중에서 약술이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도 1문이 점수가 다 월등히 높아서 합격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지도했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답안 작성의 틀을 그만큼 잘 잡고 제대로 쓰면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나갈 목차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동차생이시면서 주관식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답안 작성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아예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소한 것도 궁금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해가지고 이제 행정사 실무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과목도 똑같이 적용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례형과 약수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사례형과 약수령을 어떠한 답안 작성의 틀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건지 답안 작성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틀이 실제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답안 작성의 기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것 중에 요거 있죠, 이거. 앞에 유의사항 나온 거. 요거를 이제 한 번도 안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시면 여기 표지 보시면은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있어요. 유의사항이라고 있으면은 검은색만 됩니다, 여러분. 검은색 펜만 됩니다. 연필 안 됩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옛날에는 파란색도 되는 시험이 있었어요. 파란색도. 근데 안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검은색만 쓰셔야 돼요. 검은색만 쓰셔야 되고 그리고 뭐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표시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있어요. 내가 막 쓰다가 잘못 썼어요. 내가 잘못 쓴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정을 할 때 이렇게 두 줄을 긋고 그 옆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씁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두 줄 긋는 거 싫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수정 테이프를 이렇게 칠하고 여기 위에다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수정액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수정 테이프도 쓰지 말라고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채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채점을 합니다. 여러분의 원본을 채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다 치시고 내가 받은 점수가 좀 인정을 못하겠어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서 자기 답안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채점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백지를 받아봐요. 원본은 채점이 안 돼 있습니다. 복사본에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테이프를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답안지가 이렇게 켜켜이 쌓이게 되면, 그죠? 테이프가 붙어서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근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펜으로 두 줄 긋고 정정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나는 한 페이지 통째로 잘못 썼다, 아니면 한 문제 통째로 잘못 썼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의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는 논점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나는 A 논점이라고 생각하고 급하니까 A 논점이네? 그러고 A 논점을 쭉 썼어요. 이 답안지에. 근데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이거 B 논점이야. 이런 경우가 실제 시험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에 X자 긋습니다. X자 긋고 여기서부터 다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X자 그은 거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다. 이거 시험장에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은근히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바로 바꿔서 B면 B로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가 썼는데 시험 글렀다 이러고 그냥 A 죽은 상태, 뭐 점수 조금이라도 주겠지 하면서 A만 쓰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수 안 줘요. B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면은 B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B를. 아시겠죠? 요거 사소하지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해서 붙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고 넘어갈 게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당황하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문제 한 문제 다 쓰면은 여기 마침표 찍고 그 옆에다가 끝이라고 쓴다. 그리고 문제 다 풀면 최종 마지막에 뭐 이하 여백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사항에.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로 뭐 감점 여부가 정해지진 않아요. 실제로 저는 썼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저는 썼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합격하신 분들, 제가 지도했던 분들 안 썼습니다. 근데 똑같이 붙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써주면 좋다. 써주면 뭐 그냥 좀 깔끔한 느낌이죠. 여러분이 답안지를 쓸 때 항상 본질은 하나예요. 채점위원이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OMR 채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구할 때 가독성이 중요합니다. 가독성. 이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작업도 그렇게 하는 거고, 정정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 가독성을 생각해서 항상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다. 자, 이게 이제 기초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내지 페이지 넘겨서 여기 안에 내지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내지를 보면 내지 할 때 이제 목차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규칙만 일관되게 쓰면 됩니다. 자기 답안지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저는 문제하면 이렇게 문제 1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맨 위에다가 문제 1 쓰고,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노트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점선 그어져 있고 이렇게 줄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맨 위,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 쓰는 겁니다. 문제 1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대목차 씁니다. 대목차. 그리고 여기에다 아라비아 숫자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양가로를 먼저 써요. 근데 이거는 반가로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반가로 먼저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관되게만 쓰면 됩니다. 내가 반가로 먼저 썼으면 다른 문제 풀 때도 다 반가로 먼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반가로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이 목차 라벨링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1, 2, 3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간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약간 사소한 얘기지만 이런 것도 해볼게요. 여러분, 펜은 뭐 써야 되나요? 펜 뭐 쓰세요? 펜. 자, 원래 고시생들한테 가장 많이 통용되는 건 그겁니다. 제트스트림. 이거 가장 많이 쓰고 사라 삭거 많이 씁니다.
제트스트림은 볼펜이고 사라사는 잉크펜이에요. 잉크펜. 그러니까 잉크가 자기는 더 잘 맞고 좋으신 분들이 있고 볼펜이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자기가 써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간혹가다 모나미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펜텔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도 이제 0.5를 쓰는 분들이 또 있고 근데 0.5는 좀 작거든요. 그리고 0.7을 가장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리고 1.0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을 썼습니다. 저는 1.0을 썼고 그리고 저는 제트스트림을 썼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 제트스트림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볼펜 딸깍거리는 것도 있고 뭐 캡형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캡형을 썼어요. 캡형 쓰는 사람 저밖에 못 봤어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캡형이 편해서 캡형을 썼습니다. 요게 캡형인데 요게 제트스트림 캡형이거든요. 이거 1.0을 썼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글자가 또 조금 큰 편이었고 그리고 쓸 때 좀 부드럽게 써지는 걸 좋아해서 1.0이 이게 갈수록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1.0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 큰 게 좋다. 결국은 글자도 다른 거 없어요. 잘 쓰고 못 쓰고의 구분은 여러분 가독성입니다. 이거 내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악필이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채점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못할 악필을 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악필이 너무 심해서 나는 쓰고 나서 나도 못 알아볼 정도다 이런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쓰실 때 좀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 키워드 이런 거 있죠. 키워드랑 결론 낼 때 뭐 정당하다, 적법하다, 뭐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다, 충족하지 않는다 쓸 때 이거는 그래도 정자로 좀 제대로 쓰려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글씨를 쓰실 때 사소한 거지만 아시겠죠? 그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것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있을 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준다.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이 한 페이지만 써도 이제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손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거나 그런 분들이 보통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손에 힘을 빼고 써야 되는데 내가 손에 힘을 빼고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평생 이런 필체로 써왔는데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엔젤 그립. 저는 이거 끼고 썼어요. 제가 원래 쓸 때 힘을 엄청 주고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운데 손가락 여기 뼈가 지금도 패여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힘 주고 써가지고. 그 정도로 저는 힘을 주고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엔젤 그립을 끼면 손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엔젤 그립이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근데 자기 필기체가 안 나와요. 엔젤 그립 쓰면. 그래서 요거는 좀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젤 그립을 계속 끼고 서버로 타셔서 좀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체가 내가 쓰던 필기체가 안 나오거든요. 내가 쓰던 그 필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맞는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바꾸시고 아시겠죠? 나는 손이 너무 아파서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행정사 시험에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 시험은 이제 1교시랑 2교시로 나뉘어요. 1교시에 뭘 봐요? 민법과 절차를 봅니다. 2교시에는 사무관리랑 실무법을 봐요. 근데 이제 각각 100분입니다. 각각 100분. 각각 100분씩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
한 교시에 2과목씩 보는 거예요. 저희 시험은 한 교시에 2과목씩 본다. 그래서 뭐다? 각각 5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각각 뭐다? 100점이다. 100점. 그러니까 100점짜리를 50분에 쓰는 거다. 저희 시험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근데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시험이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보통은 20점 단위로 잘려서 나옵니다. 20점 단위로. 그래서 20점이 한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점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10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서 여러분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10분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10분마다 내가 시계 보고 내가 10분 지났는데 한 문제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약간의 이 스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점은 보통 저희 답안지 쓸 때 이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 한 페이지 반입니다. 한 페이지 반. 한 페이지 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점은. 아시겠죠? 그러면 뭐다? 100점이면 총 얼마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 10페이지. 왜 한 페이지 반인데 10페이지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저희 시험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한 페이지 반이면 요거 한 바닥 다 쓰고 이 뒤에 반 페이지까지 쓰잖아요. 그럼 반 페이지가 남죠? 그 반 페이지는 비우고 넘어갑니다. 보통. 비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2번이면 2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반씩 5문제 푼다고 생각하면은 10페이지 정도 쓰는 거다. 저희 시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내가 시험장 들어갔어요.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봤는데 10분이야. 시계를 봤는데 10분이 됐는데 지금 2페이지를 썼어. 많이 쓴 거죠. 많이 썼는데 또 뭐예요? 아직도 1문을 그대로 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다. 1번 문제. 그러니까 빨리 끊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스킬적으로 조금 쓰면서 숙달이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유념하시면서 나중에 답안 연습을 하실 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자, 여러분. 1교시는 민법과 절차를 본다 그랬죠. 근데 민법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절차도 그렇고, 1문이 사례입니다. 1문이 사례고, 그리고 민법은 2, 3, 4문이 전부 다 준사례예요. 준사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문이 깁니다. 절차도 준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다? 1교시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1교시는 항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부족에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는 뭐다? 시간 배분을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을 보실 때. 왜냐면 뭐다? 민법은 사실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실 중개사 출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민법은 이제 다른 과목도 여러 과목과 겹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민법은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아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쓰느라고 50분 써야 되는데 뭐다? 막 1시간 10분 쓰고 있는 거예요. 민법을. 아는 거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절차 쓸 시간이 없어서 절차 꽈락 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시간 부족하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1교시는. 아시겠죠? 요건 팁입니다. 팁.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2교시는 뭐냐? 자, 2교시는 사무관리는 전부 약술이에요. 그리고 실무는 사례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 다 약술이에요. 나머지 2에서 4문이.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지문이 짧아요. 지문이 적어요. 그래서 뭐다?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가봐서 이제 여러분이 올해 시험을 쳐보시면 좀 느낄 수 있는데 자, 사무실무는 2교시 치면은 시간 한 3, 40분 남았을 때 시험관들이 다 쓴 사람 나가세요 이래요. 근데 나가면 된다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올해 뭐예요? 올해 지문 적어요. 시간 남아요. 사무관리 브리타 나왔어요. 브리타.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체계도 없는 문제가. 그럼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나 못 쓴다고 하고 시간 남으니까 나 이거 빼고 다 썼어 하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모르는 거 남는 시간에 끝까지 붙잡고 써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 요건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내가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실제로 시간 남아서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0.2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0.2점 차로. 근데 뭐다? 이거 끝까지 붙잡고 썼으면 붙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 계속 뭐라도 그냥 사무관리 주변 지식이라도 사무관리 목적 가져와서 쓰고 그냥 내가 아는 거 잡지식 갖고 와서 쓰고 2점이라도 더 받으면 붙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작년에 붙은 분 끝까지 붙잡고 브리타 문제를 2페이지를 썼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붙었습니다. 그분은 90등으로 붙었어요. 90등.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써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쓰고 검토도 하고 그래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 과목이 아니니까 제가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무관리 같은 경우 여러분 병렬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 묻고 B 묻고 C 묻고 D 묻고 뭐 F까지 묻는 거를 물음 한 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병렬식으로 복합적으로 묻거든요. 근데 시험 그 장에서 내가 급해서 막 쓰다 보면 A, B, 뭐 C, D, E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D까지만 쓴 거야. E를 안 쓴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내가 시험 이거 쓸 때는 E 지금 기억 안 난다. E 나중에 써야지 하고 정신없이 쭉 쓰다 보면 E를 안 쓴 거를 까먹어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무아지경에 쓰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거 안 쓴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검토를 한 거예요. 내가 안 쓴 거 뭐 있지? 쭉 보다가 나 이거 안 썼다. 해가지고 급하게 E를 문제 4번 밑에다가 붙여서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답안지 이렇게 했을 때 자, 10페이지 쓴다 그랬잖아요. 쭉쭉쭉 쓰고 내가 여기 문제 4번에서 한 페이지 반 여기까지 썼어요. 그럼 다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쓴 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그냥 문제 1번 추가해가지고 여기에다 또 쓰면은 이거 문제 1번에 합산해서 채점해 줍니다. 아시겠죠? 출제 위원들이.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추가로 썼어요. 이 D, E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남는 시간 검토해서 쓰셔야 된다. 아시겠죠? 요건 팁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해주면 좋다. 제가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 엄청 고득점 나왔거든요. 제가 72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뭐 60점대가 나왔던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항상 생각하셔라.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을 쳐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팁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실무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저희 실무법 얘기입니다. 실무법. 자, 여러분 실무법이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범위가 제일 적다고 할 수 있어요. 2차 시험에서 보는 네 가지 과목 중에서. 근데 뭐다? 평균이 제일 낮아요. 네 가지 과목 중에 보통 보면 자 21년 보시면은 여기 쭉 보면은 41.17로 평균이 제일 낮았어요. 실무법이. 그리고 22년도 31.48로 평균이 제일 낮았습니다. 23년도는 민법이 폭탄인 해였어요. 그래서 민법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으로 실무법이 제일 낮았어요. 아시겠죠? 작년에는 어땠냐면 작년에는 실무법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두 번째로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무법이 작년에 제일 쉽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시험장 치고 나와서 제일 편리하다, 제일 할만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이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도 평균이
사무관리 다음으로 낮다. 작년에는 사무관리가 거의 폭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낮습니다. 공부 범위가 적은 거 치고 그거를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 문제 때문에. 자, 볼게요. 실무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약수령입니다. 약수령. 그리고 각각 20점이에요. 제가 한 문제당 20점짜리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사법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점이다. 그리고 심판이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형으로 나오고 이게 40점입니다. 40점. 근데 40점인데 분설에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각각 20점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사법이 사람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두 개는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약수령은 책에 있는 거. 그리고 사무관리처럼 그렇게 쨍뚱맞은 게 나온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점수는 거의 다 얻는다. 그러면 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무법이. 얘가 왜냐?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무법은 여러분 공부량이 적지만 이 행정심판의 경우 특히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이해도를 좀 다지지 않고 문제를 풀면은 내가 이해가 부족한 게 문제에서 좀 티가 납니다. 티가. 그래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사례형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요거 기출 있죠. 기출. 요거 이게 이제 작년 실무법 기출인데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줄글로 길게 주어졌죠. 그죠? 이렇게 줄글로 길게 어떤 상황을 주고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사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2번, 3번, 4번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뭐뭐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약술이라고 하는데 결국 약술은 뭐다?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설명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책에는 이제 각각의 그 파트마다 논점으로 쭉쭉쭉 적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설명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적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책에 있는 걸. 그래서 책 내용을 그냥 복부 타는 내용이다. 복부 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감점당할 요소가 없어요. 내용만 맞게 잘 쓴다면. 그냥 누가 꼼꼼하게 많이 쓰냐의 문제거든요. 약술은. 근데 사례형은 그렇지 않아요. 자, 사례형은 자, 일단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본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시험은 아까 20점짜리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20점이면은 보통 논점이 2개 정도 나옵니다. 2개. 그래서 논점이 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2개가 나오고 1개짜리도 있습니다. 20점이 1개짜리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2개가 나온다. 그러면 2개가 나오니까 이제 1번 논점에 대해서 로마자 2번에 쓰고 그리고 3번에는 2번 논점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례 문제의 기본 목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요거는 뭐예요? 책에 있는 거 암기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누가 잘했냐예요. 요거는 암기하면 다 쓰는 거예요. 책 내용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뭐예요? 이게 1번을 묻는 거고 이게 2번을 묻는 거라는 걸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논점 찾기다.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적용을 해서. 이게 뭐다? 이게 내가 얼마나 이 논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도. 해결을 쓸 때. 그래서 이 해결은 보통 3에서 4줄 정도 풍부하게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여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무법이 범위가 적은데도 점수가 낮은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결국 A에 대해서 물었는데 A와 B에 대해서 물었는데 나는 뭐 A랑 C를 쓰고 있다. 그럼 뭐예요? B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낮은 원인이 이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뭐다? 해결은 내가 이해를 하고 써야지 제대로 된 해결을 내줄 수 있는데 이해를 안 하고 쓰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라던가 논리가 안 맞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 따로 책을 보고 암기하는 거 외에. 이게 답안 작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답안 작성을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답안 작성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법은 범위는 적지만 이런 연습을 또 따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목차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문제 제기. 요거예요, 요거. 문제 제기. 문제 제기는 결국 뭐다? 논점 찾기예요, 논점 찾기. 내가 논점을 제대로 찾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대로 찾았다는 걸. 그래서 보통은 20점에 논점이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실무법의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법의 경우. 논점이 1개에서 2개 들어간다.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논점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출제자가 의도한 논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옛날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저희는 아까 사례 문제 한 문제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한 문제에 1문이거든요. 제 1번 문제에 물음 1, 물음 2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요거 2개를 합쳐서 문제 제기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쳐서. 이거를 합쳐서 쓰는 게 아니라, 합쳐서 문제 제기 쓰는 게 아니라 각각 써줘야 됩니다, 각각. 아시겠죠?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물음 1에 대한 문제 제기 써주고 물음 2에 대한 문제 제기를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꺼번에 쓰면 안 돼요. 한꺼번에. 왜냐면 이 문제 제기도 여러분 요것도 뭐다? 배점이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 제기도 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 1에도 써주고 물음 2에도 각각 써줘야겠죠. 아시겠죠? 한꺼번에 쓰는 거는 옛날 방식이다. 옛날에는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논점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좀 풀고 사례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더 느끼실 텐데,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상 적격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청구기간이 준수하였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논점이 뭔지. 그럼 안 알려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알려주는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해당 논점을 문제 제기에 언급을 해줘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만 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대로만 써도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만 써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한 논점을 적어줘야 된다. 논점을 문제 제기에는. 아시겠죠? 이따가 기출 보면서 한번 또 다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본론인데 자, 이 부분은 요거죠, 요거예요. 결국 뭐다? 1번과 2번 논점을 찾았으면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책 내용을 복붙하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근데 나는 좀 더 남들과 다른 퀄리티를 주고 싶다. 예를 들어 나는 좀 공부한 티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차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재배치. 목차를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특히 약수령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필요한데 자, 약수령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저희 책에는 논점 2가 있고 예를 들어 뭐 논점 7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목차가 뭐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있고 7번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물었다? 요것만 쓰라고 물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은 논점 2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뽑아서 부분 낸단 말이에요. 기출이. 그렇게 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돼요? 요걸 이렇게 갖고 와서 써야겠죠. 문제집에는 요거를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목차를 재배치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논점 2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논점 2를 물음을 분설해서 낼 수도 있어요. 얘는 물음 1로 해서 내고 2번, 3번은 물음 2로 해서 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더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물음 1에서 묻고 일부는 물음 2에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용은 이미 논점에 다 있는 거지만 분설을 이렇게 해서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목차를 쪼개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요런 것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조금 심화 버전이고 요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요거 통째로 묻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걸 이렇게 쪼개서 묻기도 한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당황해서 나는 요거 논점에 외우긴 다 외웠어. 외우긴 다 외웠는데 물음 1, 2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한 번에 이거 다 써버린 거야. 그럼 물음 2에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물음 2에서 이거 내용 논점이 똑같은 거를 또 쓸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를 나눠서 쓰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차를 자, 지우고 그리고 목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고득점 스킬인데 설문 내용을 가져와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례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내용인데 사례에서 뭐다? 논점 1과 2로 이렇게 묻는다고 했잖아요. 논점 1과 2로. 그러면 예를 들어 논점 1에 대해서 목차 2를 잡고 쓰겠죠. 그럼 목차 2를 잡고 논점 1을 쓸 때 요 설문 내용을 갖고 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수업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법도 있다. 요거는 근데 이거는 고득점 스킬이라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해결. 자, 요거예요, 요거.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결이 요게 배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요.
이거 암기한 거 그대로 써버리니까 사람들끼리 실력 차이가 안 납니다.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 써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중요하다. 해결의 그래서 배점도 크고. 자, 그럼 이걸 보통은 3줄에서 4줄 풍부하게 써줍니다. 풍부하게 써주는데 그럼 어떻게 풍부하게 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암기하잖아요. 암기한 거에서 예를 들어 어떤 요건이 있을 거예요. 요건이 있고 내가 판례를 암기했다면 판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용을 해서 써줘야 됩니다. 적용을 해서. 그리고 설문의 내용 있죠. 요것들을 이것들을 섞어서 풍부하게 이렇게 써주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3-4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이것도 있겠죠. 참조조문. 참조조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에. 요것도 이용해서 해결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왜냐면 이걸로 제가 굉장히 고득점 했었거든요. 이게 10회에는 실무법의 참조조문이 나왔고 11회 제가 시험 친 해에는 민법의 참조조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해가 어떻게 됐냐면 10회는 실무가 평균 점수가 제일 낮았고 대과락 사태였고 70% 과락 났었거든요. 이때. 민법은 제가 시험 본 해는 민법이 대과락 사태가 났어요. 이때도 민법이 한 70% 과락 났어요. 결국 뭐다? 참조조문이 나온 그 과목에서 과락 사태가 났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뭐다? 이거를 이용해서 답안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참조조문을 이용해서. 참조조문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사례 문제 보면 아까 상황 주고 상황을 이렇게 줄글로 쭉 줘요. 그리고 밑에 참조조문은 이렇게 뭐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조문을 줍니다. 조문을 문제에 적어줘요. 요걸 이제 참조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딸랑 있는데 이거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그냥 암기한 거 내 거 그대로 바르고 그냥 그대로 써버렸다. 결론 내버렸다. 그러면 이걸 전혀 활용을 안 한 거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설문 내용.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의 3요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논점을 찾아요, 먼저. 논점을 찾고 근데 이건 논점 찾기 뭐다? 이건 사례형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례형에만. 약수령은 당연히 논점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뭐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약수령은 뭐다? 문제제기도 당연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제기도. 그래서 논점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목차를 구성해서 중심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재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 시험에서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재배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결을 아까 말한 요건, 판례, 설문 내용, 참조 조문 등을 이용해서 풍부하게 써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내가 문제 풀고 그냥 1시간 문제 풀고 쓰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학원 가서 문제 연습을 할 때 나 요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요번엔 논점 찾기를 잘 해봐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목차 구성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요번에 내가 설문 내용 이용해서 묻는 바대로 목차 좀 이쁘게 한번 구성해봐야겠다. 나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 요거 강사님 답안처럼 쓰려고 요번에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내가 시간 안에 적정한 분량을 잘 쓰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모의고사 수업을 듣던 뭐 최종 모의고사를 듣던 혼자서 뭐 기출문제 풀이를 하던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냥 뭐예요? 그냥 현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 나 암기 됐는지 안 했는지 그냥 확인하려고 그냥 답안 쓴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효율이. 그거는 그냥 타이핑을 해도 되고 말로 중얼거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 현출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라. 답안을 여러분이 쓰실 때 무조건 답안 작성 연습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많이 쓰라고 말 안 하지만 무조건 답안 작성 연습은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돼야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됩니다.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실제 적용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내용을 저희가 다룰 건 아니니까. 자, 이거는 12회 기출 문제인데 작년 거죠. 자, 사례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형은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은 물음 1, 2 해서 문제가 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보면은 자, 문제만 읽어볼게요. 심판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을 검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밑에는 거부행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적합한 행정심판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다? 논점을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뭐다? 아, 이 대상, 저희 논점 중에 대상적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적격 검토하는 논점이 하나가 있고 적합한 행정심판 유형 검토하는 거 두 가지. 20점짜리에 논점 한 개, 두 개 나왔다. 요거 써라라고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준 거예요. 물음 1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대상적격 논점 외울 거거든요. 그럼 대상적격 논점 외운 거 쓰면 되고 심판 유형도 외울 거예요. 그럼 유형 쓰면 되는 거다. 근데 물음 2를 볼게요. 물음 2는 길게 쭈루룩 써져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뭐에 대해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뭐에 대하여 쓰시오 이렇게 안 돼 있고 거부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못 쓴다. 그럼 이건 뭐다? 이게 어떤 논점인지 우리가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논점 찾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논점인지 찾는 연습을. 아시겠죠? 그래서 물음 1처럼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물음 2처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2번, 3번, 4번은 뭐다? 다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죠?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게 약술이다. 요런 게. 그리고 뭔지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뭐 사실 인정의 원칙과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비송 사건의 종료 원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쓰라는지 이거는 다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쓰면 되는 문제다. 아시겠죠? 자,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있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사례형이니까 문제 1번은 문제제기 써있죠. 문제제기. 그죠? 문제제기. 물음 1. 그래서 거부처분으로 대상적격이 있는지 1번. 그리고 적합한 행정심판의 유형 검토 2번. 이렇게 출제자가 묻는 거를 써준다. 문제제기에.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제기 써주고 요거 대상적격. 아까 제가 목차에 좀 디테일을 추가한다 그랬죠. 고득점 같은 경우.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의뢰 거부행위의 처분성. 이런 문구를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대상적격 쓰는 건데 이런 문구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뢰 거부행위가 대상적격이 있는지 물었으니까 이거에 같은 말이 의뢰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묻는 거거든요. 이런 문구를 적어준다. 이건 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다? 결국 암기한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 암기한 거. 책에 있는 거 암기한 거 그대로 쓰는 이것이 행정심판 유형도 뭐다? 암기한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안의 경우 볼게요. 사안의 경우는 보면 어떻게 쓰냐면, 자, 판례의 키워드랑 그리고 우리가 외운 암기한 것들의 요건을 그대로 여기에 포섭해서 써준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판례는 신청행위가 공권력 행사이고 그 거부행위가 뭐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고 당사자 처분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이거든요. 판례가 설치한. 그럼 이 요건을 실제 설문의 거부행위가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신청한 토지 연길 법안은 공권력 행사이고 의뢰 거부행위로 자기 소유 토지에 보면은 뭐 법률관계 변동이 그래서 있었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요건을 판단을 해준다. 그래서 판단을 해줘서 다 충족을 하니까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네 줄로 풍부하게 써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는 거다. 사안의 해결은. 물음 2도 한번 볼게요. 물음 2는 이 논점이 뭔지 안 알려줬죠. 문제에서.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논점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점은 자, 재결의 기속력이 저촉되는지 문제된다라고 해서 재결의 기속력이 논점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논점이 문제된다라는 거를 문제제기에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음 2에 어떤 논점이 문제되는지 안 알려줬더라도 문제제기에는 이 논점이 문제된다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만약에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걸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은 재결의 기속력 제대로 썼겠구나. 내가 물은 거 썼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끼도록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 외세 거는 암기한 거 그냥 쭉 써주는 겁니다. 암기한 거. 책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물음 2의 해결 가보시면 이게 각각의 요건을 다 포섭을 하는 겁니다. 재결의 기속력 요건을. 그래서 뭐 지금은 재결의 기속력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뭐 처분청은 동일하고 뭐 어떠한 설문적인 이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이게 재결의 기속력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처분 시부터 존재했던 해서 저촉된다. 이렇게 요건을 하나하나 들어서 판단을 해준다. 아시겠죠? 지금은 내용은 몰라도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각각의 요건을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준다. 그게 이제 사례 문제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령 같은 경우는 요거 그냥 그대로 책에 있는 거 바르면 되는 거예요. 바르면. 아시겠죠? 그대로 바르면 되는 거다. 약수령은. 그래서 약수령은 암기가 돼 있고 안 돼 있고의 문제입니다. 암기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차 재배치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간혹 나옵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끝나기 아쉬우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교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 답안은 여러분, 간결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문학적인 문체로 쓰시면 안 좋아요. 아시겠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뭐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 거 보시면 가능하다, 본다, 한다,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쓰는 게 법학식, 주관식 시험 답안 형식입니다. 문학처럼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씁니다 채 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다, 아니다. 그래서 답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답안은 간결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이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법학 답안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다 아니다 이런 단정적인 문구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판례 쓸 때
판례가 원문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굉장히 길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다 외우고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써야 되냐? 판례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다 보는 건 무리가 있지만 같은 쟁점에 대한 판례를 여러 개 보다 보면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구태의연한 것들을 써주는 게 아니라 모든 판례에 해당 논점에서는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걸 써주는 겁니다. 그걸, 판례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판례 번호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판사님도 못 외워요.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판례 번호. 판례 번호 써야 되나요? 그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써도 합격에 전혀 문제 없어요.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조문 이거 외워야 돼요? 몇 조 몇 항?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안 외워도 다 붙습니다. 저도 안 외웠고 조문 하나도 못 썼고 작년에 제가 가르친 분들도 하나도 못 썼어요. 근데 다 고득점으로 붙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몇 조 몇 항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 사람이 맞는 내용을 쓰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출제위원은.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학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시험은 학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심판은 학설이 조금 있고 절차도 그 학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절차상 하자가 절차는 이제 1문이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1문에서 나오는 사례가 유형이 한정돼 있어요. 절차는. 그래서 절차상 하자 논점이 한정돼서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설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설을 써줄 때 여러분 학설을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써주면은 무조건 얘가 배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은 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시험 쳤을 때 제가 실무법이 79점 XX 해가지고 고득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1번 문제 사례잖아요. 1문이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1번 문이. 근데 이때 저는 학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학설이 시중에 있는 행정사 교재에는 없었어요. 제가 찾은 거거든요. 제가 타자 역사 책 보고 요거 찾아서 요거 나오겠다 하고 제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요 학설을. 그래서 요 학설을 실제 시험장 가서 썼어요. 그대로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엄청 고득점 받았어요. 1문이. 거의 100점 가까이 받았거든요. 1문이. 그러니까 배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경험했고 교수님들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학설은 무조건 배점은 있다. 하지만 길게 쓸 필요는 없다. 학설은 뭐다? 수험생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성실도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다. 학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하지만 길게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학설명을 쓰면 충분한데 학설명을 여러분 너무 형식적인 거 있죠. 긍정설, 부정설, 형식설 요런 거는 안 된다. 요런 거는 밑에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 할 때 우리 법규 명령설 이렇게 학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학설명이 있죠. 그런 거는 학설명만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학설 저희 시험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조금 쓰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여나 혹시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이거 문제 해결을 해서 만약에 해결을 해서 결론을 낼 때 결론은 뭐예요? 판례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아시겠죠? 학설대로 결론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판례가 실무니까. 아시겠죠? 어떤 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해결을 할 때 판례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의 경우는 최신 판례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시험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이탈을 지금 혹시나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지만, 실무법은 여러분, 실무법은 사실은 중요한 게 기출로 나옵니다. 중요한 게. 아시겠죠? 아무도 모르는 교과서 구석탱이에 있는 거를 문제로 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출제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당연히 기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출에 나온 문제가. 그래서 기출 문제를 무조건 다 마스터하고 거기에 추가로 더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시겠죠? 항상 그 중심을 기출 문제로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기출 요거 나온 건 다 제끼고 기출에 안 나온 것만 공부하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고 기출만 열심히 공부했으면 반 이상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기출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정법. 그 다음에 뭐 최근 판례. 근데 최근 판례도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판례들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학자들이 논의조차 하지 않은 최신 판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최신 판례는. 그래서 보통은 뭐다? 2000년 이후. 판례들을 보면 좋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개정도 많이 되니까 너무 옛날 거는 또 지금이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가 갑니다. 중요도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항상 행정법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는 동반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저희 실무법은. 제가 사례 말씀드렸지만 해결을 잘 쓰려면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해결을 잘 쓰려면. 아시겠죠? 네, 그거를 명심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